안녕하세요, 만화 친구들. 드디어 앱소루트 슈퍼맨이 만화 서점에 등장했습니다. 진짜 이 작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도 DC 유니버스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앱소루트 시리즈들이 완전 대박이었잖아요. 이번 이야기는 지구에서 900만 광년 떨어진 옛날의 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캐렐의 내레이션이 들리죠. 크립톤 행성은 칸도르 같은 도시들로 이루어졌고 이곳엔 실험실에서 자란 정원과 용암 에너지 플랜트 그리고 초거대 태양석 크리스탈로 만든 슈퍼 커패시터가 가득했. 이런 도시들에서 과학연맹의 성직자들이 붉은 태양과 행성 자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며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죠. 크립톤의 지배계급,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들이 있었지만 카렐의 부모님은 그들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렇게 우리는 크립톤의 한 농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루라엘이 농부를 도와 수확기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화 중에 하늘 부서 스카이 디팔트멘트가 비를 늦게 보내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대화를 통해 상류층이 하늘 부서를 통해 비를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상류층 때문에 농부 같은 노동자들은 농작물에 필요한 비를 구매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죠. 루라가 수확기를 고친 후 농부는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녀 남편 조엘이 좋아하는 베리 한 바구니를 건넵니다. 루라는 조엘이 오늘 또 아래로 간다고 말하자 농부가 그동안 1000번도 더 갔겠죠? 라고 받아치죠. 그러자 루라는 3445번이요. 그런데 왜 이번엔 속이 이렇게 뒤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농부가 주문한 비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칼은 이렇게 내레이션을 이어갑니다. 학교에서 우리 엄마는 모범생이었어요. 모두들 그녀가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녀가 크립톤의 우주 탐사에 대한 예산 부족을 비판하는 에세이를 쓴 뒤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일로 엄마는 반항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과학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죠. 그때 엄마는 겨우 9살이었어요. 엄마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크립톤 세계관을 완벽히 설명하는 더블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칼은 크립톤의 계급 구조가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계급 구조의 정점에는 과학연맹 사이언스 리그이 있었고 가장 낮은 계층에는 노동길드, 레벌 길드가 있었습니다. 계급 차별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시민들은 항상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장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노동자의 문장은 가난하고 기술이 부족한 이들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수치스러운 낙인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제 부모님 같은 사람들은 그 문장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는 태양의 아이들이야. 그들은 말했죠. 우리 손으로 직접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강철의 민족이야. 그리고 이 대사와 함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슈퍼맨의 상징이자 엘 가문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강철의 민족이었다는 표현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슈퍼맨의 별칭인 강철의 사나이, 맨 오브 스틸과 연결되면서 제이선 에이럴의 뛰어난 스토리텔링이 돋보입니다. 또 크립톤의 엘리트 과학연맹이 착용하는 태양 문장 선크레스트, 눈에 띄는데요. 이게 슈퍼맨 4, 평화를 위한 퀘스트의 핵면, 누클레어만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은 지하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조엘이 아래로 간다는 루라의 말이 드디어 설명되는데 이건 수술 같은 은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조엘은 크립톤의 광산 아래로 내려가 암석 균열을 조사하고 있었죠. 그는 광산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곧 상급자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이 상급자는 조엘의 발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조엘의 우려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슴의 문장을 잘 보고 내 가슴에 있는 걸 다시 확인해봐. 그리고 위층으로 가서 그 광부들에게 말해. 중간관리연맹, 리그 오브 미들 매니지먼트에 다시 일하라고 명령했다고 말이야.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광산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렐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죠. 아버지는 과학 아카데미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할 예정이었어요. 지배 계급에서 높은 자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졸업식에서 아버지는 과학연맹의 환경적 무책임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어요. 크립톤의 자원을 약탈하는 건 행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급진적인 개혁이 없으면 언젠가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 연설로 아버지는 졸업식장에서, 연맹에서, 그리고 자신이 알던 삶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옳았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크립톤의 광산이 폭발하며 초록빛 용암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죠. 이게 이 세계관에서 크립토나이트의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이 역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크립톤은 내부부터 썩어가고 있었어요. 크립톤의 모든 것이 운명을 다했죠. 거대한 도시들, 바람이 휘몰아치는 붉은 표먼, 보랏빛 농장과 수정숲, 그리고 자르드의 거대한 유리산들, 과학자들, 노동자들 모두요. 크립톤은 끝났어요. 거의 전부요. 물론 여기서 카렐의 생존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크립톤에서 고귀한 혈통이 아닌 진짜 서민적인 뿌리를 가진 슈퍼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설정만으로도 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슈퍼맨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죠. 그럼 다시 앱솔트 슈퍼맨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음 장면은 현재의 지구, 브라질로 이동합니다. 카렐의 내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브라질의 이주 노동자들이 라자루스 코퍼레이션, 레자르스 콜프와 사실상 피스메이커 병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에 의해 강제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성면으로 가득 찬 동굴에서 거의 무임금으로 일하며 이런 환경에서의 작업이 결국 자신들을 죽일 거라고 믿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 이 일을 감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동굴로 내려갔을 때 이미 채굴된 다이아몬드들이 산산조각 나 있는 걸 발견합니다. 광부들 중 한 무리가 묻습니다. 이걸 누가 한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분쇄기를 사용한 흔적도 없고 공기 중에 성면도 없어. 다 그냥 사라졌어. 도대체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이건 기적이야. 한 광부가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광부가 대답하죠. 이건 미친 짓이야.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 그러자 세 번째 광부가 끼어들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의 일은 여기서 끝났어. 형제자매들. 알겠어? 이제 남은 건 이 다이아몬드를 지상으로 가져가서 대가를 받는 것뿐이야. 광부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나가자 피스메이커 중 한 명이 외칩니다. 벌써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오다니? 그건 불가능해. 그 다음 장면은 전날 밤으로 넘어갑니다. 칼이 이주 노동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는 자신을 새로운 외부인으로 소개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게 된 칼은 비밀리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한 피스메이커가 광부를 발로 차며 소리칩니다. 우릴 바보로 보는 거냐? 이 다이아몬드가 스스로 채굴됐다고 생각하나? 너희 중 누군가 평화를 깨는 걸 즐기는 놈이 있겠지. 누군데? 라자루스가 너희에게 해준 걸 생각해봐라. 짐승들아. 라자루스는 생명을 뜻하지만 너희에게는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다른 피스메이커가 끼어들며 보고합니다. 대장님, 인원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모든 노동자가 근무에 참여했습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요. 이어서 카렐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태양 전지판과 수트에 연결된 케이블을 사용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봇 음성이나 AI가 경고합니다. 경고, 피스메이커가 접근 중입니다. 충돌 가능성 높음, 태양 충전 중단, 기상 절차 시작. 이에 칼은 답합니다. 다음 광산, 다음 착취 농장, 다음 땀내 나는 공장으로 갔어야 했어. 수년 동안 이 행성을 돌아다녔지. 정글에서부터 바다를 넘어 아무것도 없는 그저 모래뿐인 곳까지.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항상 똑같아. 언제나 고통뿐이고 언제나 라자루스가 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가 태양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이 약해진 상태로 오래전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바로 그때 라자루스 군인들이 그의 오두막을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카렐은 그들에게 강렬한 펀치를 날리며 경찰차 전체를 날려버립니다. 그는 태연히 말합니다. 아마 내가 떠나지 않았던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수년간 이들이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가축처럼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망치는 것에도 질려버렸으니까. 이어서 칼이 라자루스 병사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그의 AI가 계속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맞닥뜨린 라자루스 군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무기와 갑옷은 이 은하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칼이 묻습니다. 내가 이들을 때리면 죽진 않겠지. AI가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격은 자제하시길 권장합니다. AI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칼은 병사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AI는 다시 경고합니다. 이 행성은 내연기관, 광신적인 종교, 그리고 열행 무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힘을 소진하신다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A는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의 태양 에너지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칼은 단호히 답합니다.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난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었어. 칼이 도망칠 준비를 하던 찰나 라자루스 드론이 도착하며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지원군 속에는 놀랍게도 로이스 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에게 보고합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영상에 어떤 간섭이 있습니다. 그건 그의 수트 때문이에요. 자세히 보면 수트가 형태를 바꾸고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갑옷처럼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끔 보면 그가 수트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칼이 대화하던 AI가 사실 그의 수트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 수트는 살아있는 갑옷처럼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랍죠. 어쨌든 칼은 드론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며 거대한 태양 에너지 폭발을 방출합니다. 주변의 모든 드론이 불타 사라지죠. 하지만 그 순간 헬리콥터들이 착륙하고 탱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수트가 급히 끼어들며 말합니다. 제 임무는 당신을 보호하고 엘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교전하지 마세요. 이곳을 떠나세요. 그림자로 돌아가세요. 제발요. 크립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세상은 스스로부터조차 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라자루스 병사들이 칼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태양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라 약해진 칼은 중얼거립니다. 어쩌면 네 말이 맞아, 솔솔. 이건 정말 나쁜 생각이었고 나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지만 그가 도망치려는 찰나 그의 손목에 수갑이 던져집니다. 수갑을 건 건 바로 에이전트 로이스 레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선언합니다. 용의자 체포 완료. 이어서 그녀는 칼에게 총을 겨누며 경고합니다. 움직이면 네 얼굴을 태워버릴 거야, 슈퍼맨. 바로 이 순간 이 세계관에서 로이스 레인이 칼엘에게 그 상징적인 이름 슈퍼맨을 처음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네바다 사막의 한 군사 기지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보라색 빛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누군가가 말하죠. 오, 이게 뭐야? 맛있어 보이는 새 장난감이네. 어디서 왔는지 정말 궁금한걸.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이는 바로 라자루스 코퍼레이션의 주모자인 매니악 마니아 씨입니다. 매니악의 실험실에는 병 속에 갇힌 여러 도시들이 보입니다. 그중 한 도시는 절규하며 외칩니다. 우릴 죽여줘. 제발 우릴 죽여줘. 이 장면은 정말 섬뜩하고 암울하죠. 다음 장면은 캔자스의 중앙지역으로 바뀌며 켄트 가족의 오래된 농장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라자루스 코퍼레이션의 소유가 된 이 집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버려지고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의 크립톤으로 돌아갑니다. 레드랜스에서 채굴을 마치고 돌아온 조엘이 폭발에서 살아남은 채 루라에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확신하기 전까지는 안 돼. 세상에 경고하기 전에 반드시 확신해야 해. 봐, 루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난 이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 이게 사라지기 전에. 루라는 충격에 차서 대답합니다. 사라진다고? 아니, 조엘, 제발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줘. 하지만 조엘은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으며 소리칩니다. 칼은 어디 있지? 루라, 우리 아들은 어디 있지? 루라는 급히 조엘을 안심시킵니다. 그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10살의 어린 카렐이 크립토와 함께 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칼은 묻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조엘은 눈에 띄게 동요하며 대답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아. 루라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우린 괜찮을 거예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이겨낼 거예요.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는 동안 크립톤의 균열에서 불길한 초록빛 가스가 더 많이 스며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압솔루트 슈퍼맨은 막을 내립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압솔루트 유니버스 시리즈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고 이번 작품은 슈퍼맨과 그의 신화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멋진 시도였어요. 이번 버전의 슈퍼맨이 가진 변화는 대담하면서도 신선합니다. 특히 기원 이야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번에는 슈퍼맨이 크립톤을 떠날 때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모든 걸 기억하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로 떠난다는 점이 정말 독특하고 천재적이죠. 게다가 살아있는 갑옷 같은 AI 수트까지 추가되면서 앞으로의 스토리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수트는 슈퍼맨에게 대화 상대를 제공하면서 이야기의 깊이와 역동성을 더해주죠. 그리고 라자루스의 요원으로 등장한 로이스 레인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녀가 초반에는 칼엘과 대립 관계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건 정말 흥미진진한 갈등과 그녀의 캐릭터 발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로이스가 결국 칼엘을 사랑하게 될지도, 혹은 이 세계관에서는 영원히 그의 적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신선한 반전이 되겠죠. 크립톤의 문장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문장이 신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이야기의 설정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브레이니악이 라자루스와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끔찍한 일들의 주모자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야기가 완벽히 연결되었습니다. 이 설정 덕분에 피스메이커들이 이 세계 밖의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도 명확해졌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의 슈퍼맨 타이틀 중 최고가 될 수도 있는 작품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만화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까지. 나이는 뉴 오이스 뉴 보이스 세계관 이전의 유니버스에서 DC가 본격적으로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을 소개했던 때의 조너선 켄트저 트라탄 켄트, 즉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의 아들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 설정이 멋진 점은 DC 리버스, 리블트, 세계관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이들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야, 함께 헤쳐나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히 6년 전 매우 지루해하는 셀이 학교 보고서를 두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셀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말한 내용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사용해 세부 사항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게 되죠. 이는 특히 슈퍼맨 만화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챗GPT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론은 정반대의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기술이 크립트론, 후진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두가 이 기술을 통해 획일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크립톤의 계급 시스템, 즉 엘리트 계층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엘 가문 하우스 오브 엘, 이 불리는 강철의 사람들, 피퍼 업 스틸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으로 확장된 그 계급 구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저는 학교가 전적으로 원격으로 운영된다는 아이디어도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칼싸, 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종의 줌 통화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학교의 다른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소외된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쉽게 상호작용하거나 의견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설정이죠. 모든 것이 매우 통제된 상황과 환경처럼 느껴집니다. 살슬슬의 지루함은 단순히 원격 학습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 똑똑해서 아무것도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의 지성을 강조한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이는 슈퍼맨을 다루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종종 간과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작가들은 슈퍼맨을 단순히 아시다시피 강한 영웅으로만 묘사하며 주로 싸우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사실 그는 정말 똑똑한 인물이라는 점을 많은 작가들이 잊곤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크립톤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아론은 이 점을 현재의 칼과 잘 대조하며 지구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칼이 더 행동 중심적인 인물이 된 과정을 보여준다. 지구에 도착하기 6년 전, 슈퍼맨이 첫 번째 이슈에서 작은 광산 마을을 구하려는 시도는 피스메이커스와 레자루스 코어의 공격으로 인해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레자루스 코어의 요원인 로이스 레인이 자신과 강철의 사나이를 서로 손목의 수갑으로 묶어버리는 장면이 그려진다.
솔은 칼에게 도망치라고 간청하지만 로이스가 채운 수갑이 그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최소한 억제하는 듯 보인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이슨 에이론은 칼이 수갑, 한커이스 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슈어프웨드라는 단어와 혼동하면서 약간의 유머를 더한다. 이 표현이 미국 독자들에게 얼마나 익숙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쁘거나 만족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는 수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계속 추후드라고 말하고 그 주위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꽤 웃긴 장면입니다. 칼이 협조하지 않을 것을 깨달은 로이스는 테이저 건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 결과는 칼에게 붙어있던 솔이 마치 신비오트처럼 칼을 떠나 수갑으로 뛰어들어 로이스와 칼의 팔을 덮고 수갑골 녹이려 시도하면서 둘을 더 밀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슈트가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신비오트와 같은 성격을 지닌 슈트라는 점에서 우리가 슈퍼맨에게서 전해본 적 없는 새로운 요소입니다. 이는 정말 흥미로운 변화로 단순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해결책이 되는 데우스, 엑스마키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론이 이를 활용해 멋진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 완전히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도착한 병사들은 점점 더 긴장하고 솔의 행동을 로이스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슈퍼맨과 로이스에게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인 슈퍼맨은 로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총알을 막아섭니다. 그 순간 그의 슈트는 다시 반응하여 태양성 먼지로 망토를 생성합니다. 슈퍼맨이 망토를 사용해 자신이나 로이스 혹은 구하려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장면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지만 나올 때마다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설정에서 슈퍼맨의 망토는 파괴되지 않거나 그의 보호 아우라에 둘러싸여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는 망토를 방패처럼 사용할 수 있죠. 이 장면은 1930년대 플라이셔 슈퍼맨 시리즈에서 슈퍼맨이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멋진 순간이었고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된 설정일 겁니다. 아론이 슈퍼맨의 뿌리로 돌아가 이러한 개념을 되살리고 슈퍼맨을 위한 흥미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경우에는 망토를 방어 장치로 사용하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다시 가져온 셈이죠. 한편 소울은 수갑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금속이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파괴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스스로를 복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로이스는 끊임없이 켈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쏘며 그를 레사루스 코어에 항복시키려 합니다. 결국 켈은 그녀와 대화하는 데 성공하며 자신이 사실 그녀의 생명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레사루스 코어레가 다가오자 켈은 망토를 이용해 로이스를 붙잡고 하늘로 뛰어오릅니다. 그를 쫓는 것은 정말 기괴한 헬리탱크입니다. 이 헬리탱크는 첫 번째 이슈에서도 등장했는데 탱크 위에 헬리콥터 로터가 달린 날아다니는 탱크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모든 기술이 어느 정도 현대화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날아다니는 탱크가 등장하다니 정말 이상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런 기괴한 요소가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태양성 먼지로 만들어진 망토는 정말 멋진 콘셉트입니다. 망토가 거대해지면서 켈을 거의 감싸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는 마치 스폰이의 망토나 90년대 슈퍼맨 망토가 그려지던 모습처럼 보입니다. 망토가 펼쳐지며 켈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또한 이번 장면은 켈이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멀리 점프를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런 캐릭터와 그의 능력의 경계를 설정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이는 슈퍼맨이 초기에 비행할 줄 몰랐던 골든에이지의 설정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가 비행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초기 만화나 파이셜 시대의 만화 영화에서 추가된 요소였으니까요. 슈퍼맨과 로이스는 피시메이커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브레이니악스의 요청으로 화학탄이 투입되지만 이는 단지 슈퍼맨을 약간 짜증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토 덕분에 슈퍼맨과 로이스는 모두 보호받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로이스는 슈퍼맨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 다시 그를 제압하려
시도합니다. 이때 켈과 로이스는 이념의 충돌로 인해 정말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로이스는 자신과 라사루스가 정당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슈퍼맨이 너무 많은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잡아들이려는 것일 뿐 죽이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이스가 기자는 아니지만 기자라면 할 만한 모든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 낯선 방문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의 슈트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외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로이스 레이니의 모습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내 이야기가 스스로에게 납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로이스에게 라사루스가 마을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로이스가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그녀가 체리 눈에 지구의 모든 잘못된 점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기존의 설정이 아닌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보통 정식 설정에서는 슈퍼맨이 로이스를 구하고 그 후 둘 사이에 로맨틱한 긴장이 생기는 전개를 따르죠.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서로를 증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켈이 로이스를 비판하는 도중 그는 실수로 자신이 지구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버리고 이로 인해 로이스는 그의 정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행성에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등을 캐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헬리탱크 중 하나의 공격으로 중단되고 슈퍼맨은 자신이 강철의 사람들, 피플 오브 스틸이라고 부르는 마을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이는 크립톤에서 그의 아버지와 엘 가문이 불리던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슈퍼맨은 억압받는 자들의 챔피언입니다. 그는 레저러스 코퍼레이션과 피스메이커스에 의해 짓밟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이 특징이 그의 캐릭터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좋습니다. 그는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억압받는 사람들의 챔피언으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켈은 헬리 탱크를 향해 자동차를 던졌고 그 탱크는 근처 마을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태양성 망토를 사용해 마을 주민들을 폭발과 불길로부터 보호하며 행동에 나섭니다. 이를 바로 앞에서 지켜본 로이스는 슈퍼맨의 활약을 목격하며 그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는 기자 로이스 레이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며 모든 것을 추리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스타일로 그의 행동을 분석하며 슈트가 많은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켈이 분명히 자신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수록 슈트가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보호용 망토를 더 많이 생성하지만 슈트 없이도 무리 없이 사람들을 들어올리고 구조하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이스는 또한 이 슈퍼맨이 이 모든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그를 어린아이와 비교하며 그가 매우 어린 나이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성숙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그가 어떤 큰 비극을 겪었음을 추측하게 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비극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로이스는 그가 왜 이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망토도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데 망토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이를 활용해 폭발로 부상을 입은 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냉동 숨결로 마을 주변의 화재를 진압합니다. 로이스는 첫 페이지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리며 켈을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더 많은 자극과 응용을 원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는 매우 불안정한 아이로 보게 됩니다. 그녀는 슈퍼맨이 더 이상 집이 없는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며 그것이 그를 이렇게 길 잃은 듯 느끼게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결국 로이스는 슈퍼맨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지만 그녀의 보고서에서는 슈퍼맨에 대해 더 많은 연구,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고 명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슈퍼맨에 대한 미묘한 매력을 느끼는 듯한 대사가 나옵니다. 특히 한 멋진 패널에서는 그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죽음과 파괴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슈퍼맨에게서 버건디 와인통의 향기가 난다고 말하며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묘하게 매력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단순히 곧바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두 사람을 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시작시키며 무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켈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인지 로이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명이나 지구 같은 행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이스가 그의 출신지에 대해 알기도 전에 설이 수갑을 풀어주고 슈퍼만은 라자러스가 다가오기 전에 떠나버립니다. 로이스는 브레이니아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악당의 묘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브레이니아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림자 같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는 로이스와 대화할 때 자신이 만든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리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로이스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여 그녀가 슈퍼맨을 죽여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달합니다. 로이스는 이 상황을 통해 레서로스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며 진실을 담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로이스 레인은 점점 진실을 찾는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크립톤에서는 저울 엘과 라라가 소울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울은 사실 라라가 12살 때 디자인한 것으로 우주복과 로켓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였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아이를 위한 크기로만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시됩니다. 그들은 더 큰 우주선을 만들 시간이 없었고 이 우주선을 켈에게 주어 떠나보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슈트와 로켓이 하나로 통합된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80년대 전 바일네의 출생 매트릭스, 벌팅 매트릭스와 로켓 설정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단순히 한 가지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슈퍼맨의 기원과 역사에 일부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시작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그려집니다. 졸.엘은 더 많은 태양석 선수들의 어더 소울의 더 큰 버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 청하려 하지만 라라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광부와 레드란스의 기계공에 불과한 자신들의 말을 의회가 들을 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졸.엘은 태양석을 훔쳐 더 큰 우주선을 만들어 자신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별들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지구로 돌아와서 로이스는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한편 슈퍼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브라질에서 구출했던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헬리탱크에서 살아남은 피시메클가 한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물은 바로 DC 유니버스에서 피시메클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스미스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토퍼 스미트가 단순히 여러 피스메클 중 한 명, 즉 하급 병사로 등장한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슈퍼맨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며 마을에 총격을 가하고 모두를 학살합니다. 그의 말로는 평화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합니다. 이 세계관의 크리스토퍼 스미트를 소개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론이 앞으로 몇몇 이슈에서 따라가게 될 주요 피스메클로 그를 자리매김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슈퍼맨의 적대자 혹은 슈퍼맨을 상대할 주요 피스메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아주 미묘하지만 영화 유니버스 시너지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곧 새로운 슈퍼맨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고 이후 대 피스메이커 시리즈가 방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콘텐츠는 등장하는 캐릭터를 통해 약간 연결되어 있어 이런 맥락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유니버스 시너지 요소가 약간 섞여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맨이 자신이 하는 일을 슈퍼맨의 방식과 같다고 믿는 인물을 상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그는 평화, 사랑, 희망을 사람들에게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냉혹한 살인자일 뿐입니다. 슈퍼맨이 늘 강조하는 진실, 정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모토를 단지 살인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 둘을 어떻게 대립시키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압솔루트 슈퍼맨 니호는 또다시 완벽에 가까운 이슈였습니다. 아론은 이번 이슈에서 방대한 세계관을 펼쳐 보였으며 특히 슈퍼맨의 능력과
그의 멋진 새로운 망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골든에이지 슈퍼맨의 능력과 새로운 창의적인 요소들을, 예를 들어 신비오트 같은 슈트와 태양석으로 만든 망토 같은 것들을 훌륭하게 결합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론이 슈퍼맨의 모든 시대에서 영감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쉘 만화에서 망토를 방패로 사용해 로잇을 보호하는 장면을 참고하거나 바이오니 시대의 탄생 매트릭스가 일시적으로 슈퍼맨의 일부처럼 작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슈트와 망토가 그의 우주선 이처럼 슈퍼맨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탄생하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카렐은 크립톤에서 도망친 후 지구에 도착해 라자루스 코프와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크립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철인의 남자가 멀리 보내지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패널, 텍스트,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조정되었으며 모든 아트는 해당 회사의 소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꼭 이 산업을 지원하시고 가까운 만화가게에서 확인해보세요. 제이슨 아론의 절대 슈퍼맨은 오늘 세 번째 이슈로 계속됩니다. 이번 이슈에서는 절대 유니버스의 크립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어요.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6년 전 크립톤. 카렐은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평범한 크립톤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운동에 소질이 없었고 더 크고 공격적인 아이들에게 밀려 항상 소외되곤 했죠. 그래서 그는 절대 법령 길드 훈련,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업에서는 성적이 과학 아카데미에 들어갈 만큼 좋지 않았고 수업에서 발언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항상 선생님들과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했죠. 하지만 카렐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모님처럼 노동자 길드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크립톤의 붉은 대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강아지 크립토와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 두 분이었어요. 부모님은 자주 칼과 함께 보라색 초원과 분홍빛 언덕이 펼쳐진 크립톤 시골에서 하이킹도 하고 캠핑도 했어요. 어느 날 그들은 붉은 수정 동굴로 하이킹을 갔어요. 그때 부모님이 칼을 멈추게 했어요. 칼 얘기할 게 있단다. 아들아, 조엘이 칼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칼의 선생님이 그들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어요. 선생님께서 그러시길 네가 과학 리그의 루미나리움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다고 하시더라. 라라가 말을 이었어요. 칼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그냥 글을 쓰는 게 즐겁다고 조용히 설명했어요. 내가 쓴 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칼이 부드럽게 말했죠. 그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루미나리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크립톤 전통 3000년의 관습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두 분 다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하고 있어. 두 분이 동시에 말했어요. 칼은 깜짝 놀랐어요.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야. 네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거라고 믿어. 라라가 말했어요. 칼은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께 자신이 노동자가 되어 붉은 대지에서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크립톤 평원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붉은 태양이 저물고 있었죠. 그날 하루는 칼에게 행복한 날이었지만 그는 조엘이 붉은 수정에서 샘플을 계속 채취하며 자신의 연구 결과가 틀리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는 틀리지 않았어요. 칼은 아버지가 광산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 부모님의 변화에 대해 눈치채고 있었어요. 조엘은 늘 멍해 보였고 자주 집을 나가 샘플을 채취했어요. 라라는 모든 여유 시간을 착오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데 쏟고 있었죠. 칼은 가끔 부모님을 확인하러 가곤 했고 대화의 일부를 엿듣기도 했어요. 확실히 하려면 태양석이 더 필요해. 라라가 어느 날 밤 문가에서 칼이 지켜보는 것을 모른 채 말했어요. 라라, 시간이 얼마 없어. 조엘이 대답했어요. 그는 이제 과학리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져갈 준비가 거의 끝났으며 그들이 자신의 증거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어요. 알아요, 조엘.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빼앗으려 올 때가 되면 더는 우리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려고 애쓰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해요. 라라가 대답했어요. 칼은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차고에서 멀어져 크립토의 짖는 소리에 주의를 돌렸어요.
손전등을 켜고 빛을 풀밭에 비추자 토끼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 몸은 이상한 초록빛 가스에 의해 타들어가는 듯했죠. 크립토, 이 작은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칼이 속삭였어요. 그는 손전등의 빛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더 많은 생명체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크립토, 내 자전거는 어디 있지? 칼이 속삭였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호버바이크를 타고 평원을 가로지르며 조사에 나섰죠. 칼은 식물들도 땅속에서 올라온 이상한 가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짐승들인 저츠 무리가 미쳐 날뛰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코고 호수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물 위로 떠올랐어요. 불은 이미 오염되어 있었죠. 크립톤 전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칼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록하며 증거를 모았죠. 이 사건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칼의 반은 칸도르 과학미그로 견학을 갔어요. 가는 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보고된 사건들을 목격했죠. 칼은 글을 계속 썼고 마침내 이야기를 완성했어요. 멈추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글과 조사 결과를 학교 뉴스 게시판에 제출해버렸죠. 하지만 그들의 도시 도착 전 글은 게시판에서 삭제되고 칼의 컴퓨터에 저장된 노트도 과학리그에 의해 원격으로 지워졌어요. 칼은 낙담했지만 반 친구들을 따라 과학리그로 들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리그에 들어가 도시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칼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을까? 칼은 도시 아래를 내려다보며 혼잣말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수업이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안 돼. 난 반드시 그들을 만나야 해. 조일이 소리쳤고 경비원들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칼은 놀라서 나가보았고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지질공학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진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조엘이 계속 외쳤어요. 하지만 경비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과학적 이단, 법령 길드의 관리를 협박하다니. 노동자, 당신은 정말 멈출 줄 모르네요. 가자. 조엘은 돌아서서 칼을 보았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경비원이 테이저를 사용하며 중단되었죠. 칼은 경비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칼을 밀쳐버렸어요. 비켜. 꼬마야. 경비원은 짜증스럽게 말하며 조엘을 끌고 갔어요. 칼은 농장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는 어머니가 차고로 향하는 동안 빠르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죠. 잘 들어. 칼, 라라가 문을 열며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같이 하길 바라지만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되면 바이크를 타고 최대한 빨리 이리로 돌아와서 차고로 들어가 솔에게 연락해. 알겠지? 라라가 차고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며 칼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칼은 솔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림자 속에서 컴퓨터 음성이 들렸지만 라라는 손을 흔들며 무시했어요. 엄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자 라라는 갑자기 이상하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큰 무기를 들고 뒤돌아섰어요. 아빠를 데려올 거야. 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후 법령 길드 사무실에서 문이 갑자기 폭발하며 라라가 대포를 들고 들어섰어요. 그녀 옆에는 빨간 먼지 망토를 두른 크립토가 있었어요. 조엘 찾아. 크립토. 라라가 외치며 용암 대포를 발사했어요. 경비원들이 반격하려 했지만 크립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이며 그들을 빠르게 쓰러뜨렸어요. 조엘은 감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크립토. 조엘이 놀라며 속삭였어요. 강아지는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몇 번의 폭발 후 라라는 문을 통과하며 갑옷이 슬며시 벗겨졌고 그녀의 미소가 드러났어요. 갑옷이 잘 작동하는 것 같네. 조엘이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정말 바보야. 집에 가자. 내 사랑. 라라가 말했어요. 한편 칼은 주 회의실에서 법령 길드의 컴퓨터를 해킹하며 진실을 알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는 과학 성직자들이 행성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라도 살기 위해 우주선을 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타이핑을 계속하며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어요. 칼은 법령 길드의 컴퓨터에서 글을 게시하며 크립톤 전역의 과학 리그와 행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렸어요. 나중에 가족은 농장으로 돌아왔고 조엘과 라라는 칼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칼이 먼저 말을 막았어요. 크립톤이 죽어가고 있죠. 칼이 부모님 대신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던 착오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날 혼자 우주로 쏘아 올려서 날 살리려는 거죠. 칼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조엘과 라라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꼭 안아줬어요. 난 안 갈래요. 당신들 없이는 안 가요. 칼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라라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널 혼자 우주로 보내지는 않을 거야. 그들은 칼을 착오로 데려가 완성된 우주선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크기였어요.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부모님이 설명했어요. 칼은 우주선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에 빠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칼이 조용히 물었어요. 현재 캔자스 중앙. 스몰빌 노인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했어요. 마사 켄트가 계속 아들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 없는 걸 알잖아요. 마사의 방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올렸어요. 내 천사야, 넌 어디로 간 거니? 내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아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날아오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절대 슈퍼맨 3호가 마무리됩니다. 크립톤은 죽어가고 있고 이제 크립톤 전역이 이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사 켄트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찾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우주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뜻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오늘은 제이슨 에런, 라파 산도발, 그리고 율리시스 아롤라가 만든 앱솔루트 슈퍼맨 4화를 살펴볼 거야. 이번 화에서 로이스 레이는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슈퍼맨이 목격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해. 그녀는 슈퍼맨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평범한 사람처럼 그 마을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의 목표는 라자루스의 작전을 막는 것이었어. 에런이 로이스에게 부여한 이 여정은 그녀가 다시 진정한 기자로서 자리잡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해. 어떤 세계관에서든 이 캐릭터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지. 처음 설정된 성격에서 멀어지더라도 결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또한 로이스는 피스메이커들이 여러 지역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 그들은 한 여성을 잔인하게 해친 집단을 찾아내 복수를 해주고 있었어. 로이스는 다시 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에런은 이를 통해 슈퍼맨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탐구해. 이슈 곳곳에서 등장하는 대사들이 정말 인상적이야. 사람들은 슈퍼맨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고 말해.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쉽게 잊을 수가 없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곳이 다크사이드가 만든 앱솔루트 유니버스라는 거야. 희망, 낙관, 그리고 영감 같은 것들이 쉽게 자리 잡지 못하는 곳이지. 여기서 슈퍼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가 모든 힘을 사용해 라자루스를 완전히 박살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길 바라고 있어. 그가 분노를 폭발시키길 원하는 거야. 사실 지금까지 슈퍼맨의 분노가 살짝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계속 억제해왔어. 하지만 언젠가는 이 감정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야. 그 순간이 오면 진정한 슈퍼맨의 모습이 드러나겠지. 그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빛난다는 걸 증명할 거야. 로이스의 조사는 곧 그녀의 아버지 샘 레인 장군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방해받아. 그는 딸이 혼자 슈퍼맨을 쫓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걱정하고 있었어. 흥미로운 점은 어느 세계관이든 샘 레인은 여전히 완고하고 냉소적인 인물이라는 거야. 그는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를 없애야 한다고 믿고 있어.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는 조금 다른 설정이 추가됐어. 그는 이미 군에서 퇴역했고 오메가맨과의 전투에서 두 다리를 잃은 양쪽 절단 장애인이 되었어. 그 때문에 그는 오메가맨을 극도로 증오하며
그들을 슈퍼 테러리스트라고 여겨 완전히 말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슈퍼맨과 마찬가지로 그는 딸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오히려 두려움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훨씬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하지. 그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기이며 진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야. 이번 샘 레이는 정말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어. 그는 절대 로이스가 진실을 조준주는 이유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믿지 않아. 애초에 그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장면을 통해 로이스의 가족사가 조금 더 드러나.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이런 사람이었어. 어릴 때부터 로이스는 끔찍한 경험을 강요받았지. 12살 때부터 테러리스트들의 참수 영상을 보여주며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라자루스 요원으로 키우려 했던 거야. 다른 설정에서도 샘이 딸을 군사적인 길로 밀어붙이려 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다시 탐구하면서도 캐릭터들이 본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한 점이 마음에 들어. 로이스의 경우 군사적인 역할에서 점점 벗어나고 기자로서의 본질을 받아들이며 진실을 조사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 아버지와의 불편한 대화를 마친 후 로이스는 피스메이커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파키스탄의 한 마을로 홀로 향해. 그녀는 슈퍼맨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며 말을 걸기 시작해.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 오메가맨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지. 로이스가 도시를 조사하는 동안 피스메이커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브레이니악과 상담을 받으며 1화와 2화에서 슈퍼맨과 맞닥뜨렸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어. 하지만 로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브레이니악 시스템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 시스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었어. 크리스는 특히 자신의 사건이 왜곡된 방식에 분노했어. 시스템은 그의 무기가 오작동했다고 보고했고 그가 곧 다시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지. 하지만 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는 직접 슈퍼맨을 향해 총을 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 그런데 시스템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 알고리즘과 맞지 않기 때문이야. 더욱이 시스템은 그를 로이스가 있는 바로 그 마을로 다시 투입하려 하고 있었어. 그의 분노는 더 커졌지. 에러는 로이스와 피스메이커를 통해 흥미로운 대조를 그리고 있어. 둘 다 같은 경험을 했어. 슈퍼맨과 싸웠고 브레이니악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 하지만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내렸어. 로이스는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크리스는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행동을 평화를 위한 것이라 포장하려고 해. 그는 현실을 마주하기보다 왜곡하는 쪽을 선택했어. 이 점이 크리스를 단순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 이상으로 만들어 그의 캐릭터에 더 깊이를 부여하고 이야기에서 더 강한 존재감을 갖게 만들었지. 한편 로이스는 자신을 미행하는 오메가맨 중 한 명을 덫에 걸리게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지미 올슨이었어. 하지만 지미는 로이스를 죽이러 온 게 아니었어. 그는 로이스가 정말 올바른 편내에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지. 여기서 지미 올슨의 설정이 정말 흥미로운데 이 세계에서는 그가 사진작가가 아니야. 대신 그의 오메가맨 가면, 즉 알파 마스크는 강한 빛을 발산해. 거의 카메라 플래시처럼 말이야. 그래서 로이스의 시야를 잠시 가려버렸고 덕분에 지미는 순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 사실 지금까지 라파 산도발의 디자인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미의 의상은 그 단순함이 오히려 인상적이야. 단순한 코트와 알파 심볼이 그려진 가면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아. 특히 코트 색깔이 머스타드 옐로우라는 점이 재밌어. 원래 지미 올슨 하면 초록색 트위드 코트와 보타이가 떠오르는데 이번 디자인은 그의 상징적인 스타일을 미묘하게 재해석한 거지. 지미 올슨은 원래 노란 셔츠나 조끼를 자주 입고 있었어. 때로는 약간 빛바랜 노란색 조끼를 입기도 했지. 이번 이야기에서 그의 코트색이 바로 그 요소를 반영하고 있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두 번째로 읽을 때야 깨달았어. 이런 디테일을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로이스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미와 싸우며 대등하게 맞서 싸워. 지미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 싸우는 도중 지미는 로이스에게 라자루스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묻는다. 누가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
라자루스의 모토는 라자루스는 생명이다 라는 문구야. 이 말은 벽이나 탱크에 적혀있는 걸 종종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표현이 다크사이드의 철학과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다크사이드는 반삼생명을 상징하는 존재거든. 아직 이 연결고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니악이 다크사이드의 파괴 본능과 정반대로 이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것일 수도 있어. 앞으로 어떤 전개가 나올지 기대되는 부분이야. 지민은 로이스가 똑똑한 사람이니 프로파간다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깊이 영향을 받은 상태였지. 여전히 오메가맨을 슈퍼 테러리스트로 믿고 있었어. 지민은 최근 그녀가 직접 본 일들을 통해 진실을 깨닫길 바랐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지민은 도망쳐야만 했어. 왜냐하면 그의 파트너 오메가 프라임이 로이스를 죽이러 왔기 때문이야.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피스메이커들이 이를 감지했고 마침 새로 도착한 크리스 스미스가 이끄는 부대가 도시에 진입했어. 한편 로이스는 여전히 브레이니악 시스템과 대립하고 있었어. 시스템은 이제 그녀를 조종하려 들었고 오메가맨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어. 하지만 로이스는 오히려 그들을 살려두고 정보를 더 얻으려 했고 라자루스에 대해 더 알아내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녀는 비살상 탄환을 장전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거부하고 살상 탄환을 장전해버렸어. 즉, 그녀의 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든 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와. 오메가 프라임 또는 그녀가 선호하는 이름인 프라이머스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는데 사실 그녀가 샘 레인의 다리를 잘라버린 장본인이었어.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번 화에서도 프리무스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어. 이 말은 곧 그녀의 정체가 굉장한 반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야. 만약 추측하자면 이건 루시 레인, 즉 로이스의 동생일 가능성이 커 보여. 이야기 구조상 너무도 잘 맞아떨어지거든. 로이스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라자루스에 합류했지만 루시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어.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군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결국 오메가맨의 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이런 설정이라면 로이스가 진실을 찾는 과정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될 거야. 단순한 기자로서의 취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과거,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 사이의 대립 속에서 진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확장될 수도 있어. 프리무스가 로이스를 죽이려는 순간 지미 올슨이 그녀를 막으려 나섰어. 하지만 그는 기회를 얻지 못했지. 슈퍼맨이 등장했거든. 이번 장면에서의 슈퍼맨 연출은 정말 끝내줘. 그의 소울슈트, 소울포이와 망토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엄청나게 인상적이야. 망토가 휘날리면서 수정 같은 입자로 변해 로이스를 감싸 보호하는데 그 장면이 정말 강렬해. 동시에 프리무스와 지민은 그 충격으로 날아가 버려. 이 소울슈트는 매 이슈마다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같은 기술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 슈퍼맨이 착지하자 프리무스는 그에게 협력을 요청해. 오메가맨이 그를 돕겠다고 말하지만 슈퍼맨은 로이스를 공격하려 한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하지만 그가 로이스를 구했다고 해서 그녀를 도우려는 것도 아니었어. 그는 로이스에게 자신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지. 이 장면은 기존의 슈퍼맨과 로이스의 첫 만남을 완전히 뒤집은 설정이야. 보통은 클락이 로이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런데 여기선 로이스가 슈퍼맨을 찾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만 슈퍼맨은 그녀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어. 이런 관계 역전 덕분에 두 사람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생겨. 보통 로이스와 클락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관계에서의 갈등도 금방 해결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마치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일 정도야. 독특한 설정이 앞으로의 전개를 더 기대하게 만들어. 이후 피스메이커들이 도착하고 크리스 스미스는 다시 한번 슈퍼맨에게 맞서려 해.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슈퍼맨을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하며 대결을 시도하지. 그런데 슈퍼맨이 날린 한마디가 진짜 강렬해. 크리스가 지난번 싸움 기억하지? 라고 묻자 슈퍼맨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무심하게 답해. 그리고 바로 그와 피스메이커 전원을 얼음 속에 가둬버리지. 이제 크리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 그는 이미 첫 전투에서 멘탈이 흔들렸던 상태였어. 그런데 이제는 슈퍼맨이 아예 그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해.
자신이 최대의 적이라고 여겼던 존재가 자신을 아예 무시해버린다. 이건 크리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는 자신을 평화를 실현하는 전사라고 여기지만 슈퍼맨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지구 곳곳에 평화를 가져오고 있어. 결국 크리스의 참평화 사명기라는 것도 슈퍼맨을 향한 집착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 아닐까. 이 설정은 정말 흥미로워. 슈퍼맨이 점점 피스메이커를 슈퍼맨의 숙적 중 한 명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이건 정말 멋진 전개야. 슈퍼맨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버려. 결국 로이스는 원하는 답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남겨졌어. 한편 프리무스는 지미를 심하게 질책해 로이스를 확실히 제압할 기회를 놓친 걸 두고 그가 진짜 오메가맨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지미는 여전히 로이스가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며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 여기서 정말 멋진 디테일이 하나 있어.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지미 올슨은 슈퍼맨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은 인물로 등장해. 그는 대개 데일리 플래닛 이면을 장식할 슈퍼맨의 사진을 최초로 제공하는 기자야.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도 같은 역할을 해. 전투 중 지미가 휴대폰으로 슈퍼맨의 모습을 포착했고 이것이 이 세계관에서 최초로 남겨진 슈퍼맨의 선명한 사진이 된 거야. 한편 크리스 스미스는 얼음 감옥에서 풀려나고 완전히 폭주해. 슈퍼맨이 넌 기억나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던 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었는지가 바로 드러나. 분노에 사로잡힌 크리스는 주변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버려. 왜냐하면 그들이 피스메이커들을 조롱하며 웃고 있었거든. 그들의 평화 임무가 얼마나 허망한지 비웃는 소리를 듣자 크리스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잔혹하게 학살을 저질러버려. 그 행동이 너무 야만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다른 피스메이커들이 나서서 그를 저지해야 했어.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지. 이제 그들은 끝났다는 걸. 이제 슈퍼맨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리고 그가 알게 된다면 결과는 명확하지. 이 전개가 초반부에 나온 설정과 연결되는 방식이 정말 좋아. 사람들은 슈퍼맨이 분노를 폭발시켜 결국 라자루스를 더 강경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내기를 걸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정확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슈퍼맨은 민간인 학살의 소식을 듣게 될 거고 크리스가 그 배우라는 걸 알게 되겠지. 결국 두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쩌면 그게 바로 크리스가 원했던 일일지도 몰라. 앱솔루트 슈퍼맨 4화는 또 한 번 훌륭한 이슈였어. 에런이 해석한 희망이라는 개념과 이 슈퍼맨이 앱솔루트 어스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는 신선하면서도 흥미로웠어. 하지만 동시에 클래식 슈퍼맨이 가진 모든 핵심 요소들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 로이스의 진실 탐색 여정을 중심에 둔 전개는 정말 재미있었고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했어. 이번 세계관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미 올슨과 샘 레이는 각자 독창적인 캐릭터 아크를 가졌지만 본래의 설정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한 해석이 가미되었어. 지미는 여전히 사진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는 법을 찾았고 샘 레이는 변함없이 슈퍼맨과 오메가맨을 제거하는 데 집착하고 있어. 이 모든 설정이 정말 끝내줬어. 다음 화는 첫 번째 스토리, 아크의 마무리 편이야. 에런이 앱솔루트 슈퍼맨의 데뷔 스토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정말 기대돼. 이번 이슈 평점 10점 만점에 10점. 어떤 이야기를 다음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